안녕하세요. 저는 이른 나이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게 된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자 사연 튜브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늘상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이야기, 아니 어쩌면 내가 지극히 공감하며 내 마음을 쓸어내릴 정도로 울고 웃으며 들었던 이곳에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아무리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그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끔찍하리만큼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였죠.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남편은 당시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물론 저와 몇 살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남편은 홍기가 거의 꽉 차다 못해 좀 지난 시기였고 저도 어찌 보면 조금은 늦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에 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과 중후반대의 남녀가 만나다 보면 뜨거운 감정과 사랑은 가지기 어렵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과는 달랐어요. 저는 원래부터 연애를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무난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아, 사람들이 여자가 사랑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할 만큼 저한테 최선을 다해 주었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에게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행동도 그렇지만 말을 정말 예쁘게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연애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한결같은 눈빛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곤 했었어요. 자기는 진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 눈에는 최고로 예뻐. 최고로 사랑스러워. 진짜 다른 사람들은 불쌍해.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 못 만나서. 나는 최고의 행운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 앞에서 저는 아, 내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이 사람이 행운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 좋은 게 다 시아버지를 닮은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자기 자식이지만 본인과 닮지 않은 모습이 나올 때면 한 번씩 놀라고 난다며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고 한참 달랐어요. 거기에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조차도 남편과는 천지 차이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우이는 시모를 똑 닮은 사람이었는데 그건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까지 빼다 박은 듯이 닮아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고 감탄을 한 적도 있었네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 쪽에서는 솔직히 말해 저를 탐탁지 않아 하긴 했었지만 남편의 홍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를 허락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허락해 주는 과정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처음 소개받으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어요. 저는 한껏 잘 보일 생각으로 예쁘게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가 진짜 별로였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저희 건너편으로 앉고 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벼랑간 시누이가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진짜 안 어울린다. 아니, 보통 결혼하는 커플들 보면 어머,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소리가 나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둘은 진짜 외관상 너무 안 어울려. 뭔가 언밸런스하다고 해야 되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첫 만남에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우이를 보면서 겉으로는 내색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 한 사람이 나오던 거 있죠? 그러게, 어머나 세상에, 그걸 나만 느낀 게 아니었네. 우리 아들이 워낙에 좀 훤칠한 스타일이라 그런지 뭔가 살짝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둘이서 연애하면서 좀 차이 난다는 소리 많이 들었겠어? 첫 만남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정말 속으로 어이가 없고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개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기보단 좀 교양 있게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나서기 전에 우리 멋쟁이 남편이 먼저 나서주더라고요.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야, 넌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세요? 둘 다 모르고 나온 자리는 아니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이 자리 마련해서 데리고 온 건데 무례하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린데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리고 매달려서 나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해주는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세요? 우리 어딜 나가도 다 잘 어울린다고 해주고 특히나 이 사람은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라고 늘 사람들이 평생 여왕처럼 모시고 살라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노총각을 누가 받아주는데요? 남편의 속 시원한 한마디에 신우이와 시모는 민망했는지 서로 한 번씩 쳐다보더니 우물쭈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유, 아니, 우리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너랑 결혼해 주는 게 고맙긴 해. 아니, 너는 우리가 농담으로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열을 내니? 사람 민망하게 참, 미안하게 됐다. 농담으로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저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면을 세울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둘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고 진짜 그 자리 내내 사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데 뭐 있더라고요. 저를 내리까는 거에 성공하지 못하니 속으로 많이 분했는지 이번에는 다른 걸 가지고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긴 음식들이 다 왜 이래? 하나같이 짜거나 싱겁거나 아유 내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엄마, 엄마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하도 오빠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여기 너무 별로야. 우리 오빠는 이런 데 고를 센스는 뭐 진작에 없는 사람이고 혹시 여기 언니가 예약했어요? 네? 네, 제가 예약했어요. 두 분이서 평소에 스테이크 먹는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 자주 오는 곳으로 예약한 건데 입에 많이 안 맞으세요? 네, 별로네요. 파스타는 짜고 고기는 싱겁고 샐러드도 뭐 그냥 평범하고 언니도 안목이 진짜 없나 보다. 개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것 같은 이 신우이는 저에게 솔직하다 못해 아주 발칙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그냥 저에게 어떻게든 꼽을 주고 싶어서 안달난 객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객기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머, 그래요. 이상하다. 여기 되게 인기 있는 곳인데 여기가 유명 연예인들도 진짜 많이 다니고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후로 미리 줄 서서 먹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대도 살짝 이른 저녁 시간대로 잡은 거였는데 사람마다 좀 입맛이 다를 순 있는데 살짝 미식가 아니신가 보다. 그냥 좀 까다로운 것 같아 보이는데 평소에 좀 까탈스럽다는 소리 자주 들으시겠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살짝 비꼬며 이야기하니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표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리 호락호락하게 시댁살이를 다 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초장부터 아예 세게 나가야겠다 싶어 무턱대고 질러버렸습니다. 덕분에 그 첫인사 자리는
단순한 인사 자리가 아닌 기싸움의 자리가 되어버렸지만 저는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 했어요. 어차피 좋은 시댁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어떤 시댁을 만나든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앞으로 더 제 길을 팍팍 살려 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양가 인사를 다 마치고 상견례까지 끝난 마당에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 부르더라고요. 근데다 남편 없이 저만 따로 부르기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좀 긴장한 상태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가 우리 집 가장이야. 그래서 사실은 말이다. 나 우리 애 결혼 안 시키고 싶었어. 말 맞다나 우리 애가 당장이라도 결혼하면 우리 집 가장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결혼을 시키고 싶었겠니? 근데 주변에서 하도 애 앞길 망치지 말고 결혼시키라고 하기에 내가 억지로 시키긴 한다만 진짜 나는 결혼 안 시키고 싶어. 얘 없으면 나랑 우리 딸은 나가리 신세밖에 더 되겠니?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네가 알아서 우리 좀 챙겨야겠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인데 니네 신혼집 말이야. 네가 좀 알아서 해오면 안 되겠니? 뭐 혼수는 원래 여자 쪽이 하는 거니까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집은 우리 아들이 지금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걔 집 못 구해. 걔 앞으로 대출도 좀 있고 내가 또 좀 써야 하는 게 있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집도 좀 알아서 해와라. 뭐 들어보니까 너네 집은 좀 산다면서. 그럼 잘 사는 쪽이 알아서 해오는 것도 덕보는 일인 거다. 그거 잘 새겨들어. 저는 그냥 돈 없어 집도 못 해주겠고 내 아들 돈은 내가 써야 하니 너는 쓰지 마라. 그리고 알아서 나 책임져라 라는 소리를 뻔뻔하게 돌려서 하는 이 시모를 보고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니 할 말도 떨어지던 거 있죠.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저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들어줄 마음 따윈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박을 했죠. 어머니,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결혼이 어디 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 집도 하고 혼수도 하라뇨. 그건 너무 이기적인 말씀이신 거죠. 집은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상의해서 같이 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혼수도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집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게 무슨 염치 없는 짓인가요? 그래서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말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잡아야 할 게 있어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어머님 아들 대출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까지 어머님이 갚으신다는 조건 하에 대출 받은 거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자랑 원금이랑 다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한 푼도 주질 않으셨다고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지금까진 아들이었으니까 부모된 권리로 그러셨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제 제 남편이 될 거기도 해서요. 저도 이제 어머님 자식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다 달라고는 말씀 안 드려도 일부는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어머님도 나중에 나올 손주들도 그렇고 저희한테 떳떳하고 당당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들 돈 떼어먹는 부모라는 말 들으면 그것만큼 명예 떨어지는 말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절반도 어려우시면 3분의 1이라도 주시고 어머님의 책임을 다해 주세요. 저의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게 그대로 보였어요. 자기 돈이나 아들 돈 안 쓰고 저한테 결혼 비용을 저한테 다 떠밀 생각으로 나왔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예, 그 돈이 다 내 아들 돈이지 네 돈이야? 네가 뭔데 그걸 3분의 1이라도 갚으라 말아야? 그리고 내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난리는? 어머님, 이제 그 사람 돈이나 빚이 다 제 거이기도 해요.
어머님이 빚지어 놓으신 걸로 제가 앞으로 결혼해서 제 월급 일부 떼어가며 갚아야 하는데 이 정도도 말씀 못 드리나요? 제가 맞는 말만 골라서 하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저를 째려보면서 씩씩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지금 경제활동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한 번도 일을 안 하셨다면서요. 친척들이 주는 돈으로 살고 어머님 부모님 주시는 돈으로 살다가 그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더 이상 돈을 안 대주니까 이젠 아들 돈까지 끌어다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착해서 어머니께 제대로 말도 못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젠 저랑 결혼해야 하니까 저한테 다 말을 해줬는데 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이 사람 불쌍했어요. 이제 아들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리고 아가씨도 돈 벌잖아요. 아가씨한테도 용돈 받으시고 저희도 용돈은 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소소하게 건강에 무리 가지 않을 정도의 일 알아보시면서 어머님 인생 사세요. 그게 어머님께도 좋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훈계 아닌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소리가 분했는지 더는 듣기 싫다며 그냥 그 자리를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도 딱히 붙잡을 마음은 없었어요. 그건 이제 시어머니가 알아서 생각하고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야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모가 경제활동을 안 해도 그만이고 그 대출금을 안 줘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연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를 하고 그냥 그 돈도 군말 없이 갚을 수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시모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 호의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거의 아들을 돈줄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며 살고 있었기에 아들과 시모를 위해서라도 그 나쁜 관계성을 끊어내줘야만 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 지독한 관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저희 남편도 힘들 뿐더러 시어머니도 평생을 남한테 의지만 하다가 남이 도와주지 못할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라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기로 다짐한 거였죠. 하지만 사람이 어디 쉽게 달라지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있다가 나간 그 자리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막 또 난리를 치셨나 보더군요. 남편은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다 이해를 하고는 본인이 알아서 시어머니는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어떻게 해결을 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당신이랑 결혼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경제적인 지원 다 끊어버리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 잘못 만나서 내가 변했다느니 뭐라고 하시다가 나중엔 어쩔 수 없으셨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 해결된 거야. 남편도 이번만큼은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지 시어머니에게 평소 안 하던 말까지 하면서 세게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또 고맙게 느껴졌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더 특별하고 더 좋았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없이 잘해줬고 저희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 좋은 친구이자 평생의 반려자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사가 생겨났어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 글쎄 쌍둥이를 임신을 했더라고요.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려주니 남편 역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글쎄 눈물까지 흘리던 거 있죠. 마누라, 진짜 잘했어. 진짜 고생했다 우리 마누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에게 쌍둥이가 태어나다니.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해.
남편은 거의 아이처럼 방방 뛰면서 좋아했고, 저에게는 너무 고생 많았다며 꼭 껴안아 주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들이랑 정말로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이 마음 그대로 책임져 주겠다 싶어서 든든하고 듬직했어요. 그래서 더 가정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이 들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역시나 쌍둥이 육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절실히 느껴질 만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돈도 두 배였고, 노동도 체력도 모든 것이 다 두 배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자고 웃고 건강하게 있는 모습의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모든 고생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을 냈고, 남편은 그대로 우리나라 전기 공기업 밑에 하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육아는 저희 친정엄마가 집으로 와서 좀 도와주고 계셨죠. 남편 혼자서 돈 벌게 하는 게 미안해서 저도 아이들 조금만 키워놓고 바로 복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저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갔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는 일절 아이들을 돌봐주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산부인과에 있을 때도 한참을 안 오다가 거의 마지막 조리원에서 퇴원하기 직전에 잠깐 와서 아이들 얼굴만 보고서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서운함은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글쎄 제가 조리원에 있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는 짓을 하나 해놓았지 뭐예요. 제가 조리원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혼자서 집을 지키며 출퇴근을 하곤 했었어요. 조리원으로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워낙에 남편 일이 몸쓰는 일이고 고된 일이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편하게 쉬라고 되도록이면 집에 가서 자게 했죠. 근데 그 틈을 타서 저희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제가 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안 청소였어요. 솔직히 아이들 보느라고 집안 청소를 할 여력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못했던 밀린 집안일들을 좀 하려고 바쁘게 몸을 써봤어요. 남편이 혼자서도 집안 정리도 잘 해놓고 깔끔하게 청소까지 다 해놓긴 했지만 또 여자인 제가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 화장대 정리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화장대가 좀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정리한 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질러져 있었고요. 평소에 저희 남편은 따로 본인 로션이랑 쓰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놓는 공간이 있었기에 건든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내 화장대 정리하거나 청소한 적 있어? 어? 아니, 없는데? 거긴 당신 물건밖에 없으니까 내가 따로 정리할 일은 없었지. 왜? 아, 아무래도 좀 뭔가 화장대가 내가 정리해 놨던 거랑 다르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은 건든 적 없단 말이지? 어, 나는 없어. 아,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나 먹을 반찬 놓고 집안 청소도 좀 해놓고 간다고 하길래 일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정리를 하셨나? 뭐? 그랬었어? 아, 그때 어머님 집에 잠깐 혼자서 들어오신다고 했던 날, 그날 말하는 거야? 그때 청소도 하신다고 하셨었어? 어, 처음에는 나한테 반찬만 놓고 간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청소까지 좀 했다고 하시더라고. 알았어, 여보. 일 열심히 하고 이따가 봐. 저는 분명 시어머니가 건드렸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쎄해서 저의 화장대를 열심히 살펴보았죠. 역시나 저는 평소에 좀 좋은 물건들이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잘 사다가 쟁여두는 편인데 제가 두고두고 쓰려고 했던 화장품들이 몇 개 사라져 있더라고요. 로션인데 꽤 비싼 걸 할인할 때 많이 사뒀었는데 그게 없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장품 훔쳐간 걸 제가 확인을 하고는 기가 차서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까지는 제가 좀 참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제 액세서리 통을 봤는데 글쎄 그것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경악스러웠습니다. 이건 도둑이 따로 없었어요. 심지어 거기에도 놀라운 사실은 남편과 결혼 후에 따로 맞췄던 커플링만 달랑 있고 결혼 프로포즈용으로 받았던 반지가 사라져 있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설마 이것까지 건드렸겠어 싶어서 우선 제 화장대를 다 엎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물건들을 다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있어서 그 반지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한 그곳을 벗어날 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훔쳐갔냐고 하면 듣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썼어요. 어머님, 저 집에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애들 데리고 집에 갔니? 그래, 나는 잘 지냈다. 네. 근데 어머님, 저희 조리원에도 딱 한 번 오시고 애들도 제대로 안 보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데리고 어머님께 가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뭐? 아니, 애들 밖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냐? 됐다. 내가 가서 볼 테니까 너는 오지 말어. 아니에요. 저 조리원에 오래 있었고 애들 외출 가능한 시기라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번 주말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저는 단호하게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더 말리지 못하겠는지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고요. 그리고 그날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으로 가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가 애들을 보고 있게 두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도 다 이야기를 해놓았기에 시어머니가 바로 집을 나갈 수 있도록 둘이서 바로 계획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남편이 맛집에 음식을 예약해 두고 지금 찾아와야 하는데 혼자 가지고 오려면 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같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찮다며 시켜 먹지 뭐하러 그랬냐면서 핀잔을 하며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가기 전에도 저보고 나가 있으라는 걸 저는 애들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 꾸역꾸역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대신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나간 김에 음식은 좀 식어도 되니까 오랜만에 아들이랑 둘이서 외출하는 건데 근처 옷가게라도 들려서 옷이나 한 벌 사서 오시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좋아서 나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집에는 시누이와 어머님이 같이 지내고 있었고 시누이는 주말이면 밖에서 나가 노느라 바쁜 사람이었기에 역시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방을 다 살펴볼 생각이었고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부터 살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시어머니 화장대에 익숙한 화장품들이 올려져 있었고 그건 제 예상대로 저의 화장품이 맞았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쓴다고 쟁여두었던 화장품이었고 그걸 당당하게 꺼내놓고 쓰고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어이없기는 너무 일렀습니다. 저는 진짜를 찾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서랍장을 더 살폈고 그 안에서 진짜 제가 찾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남편에게 받은 저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경악스럽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 사진들을 다 찍어 놓았어요. 하나하나 저의 물건이 시모의 방에 있는 모습들을 죄다 찍었고 아직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에 그 다음으로 시누이의 방으로 가서 그 방을 다 뒤졌어요. 역시나 시누이의 화장대에서도 제가 잃어버린 화장품과 각종 액세서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목걸이나 반지, 팔찌를 즐겨서 했었기에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몇 개가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모자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산 귀걸이까지 잔뜩 있었죠. 근데 여기는 제가 더 뒤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옷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건지 그 옷장에는 제가 결혼 전부터 사서 입었던 명품 브랜드의 옷이 몇 개나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그 뒤로는 또 애들을 살펴야 해서 옷장까지 청소를 다 못하고 있었는데 글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 둘이 손을 댔다는 사실에 정말 분노감까지 느껴졌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증거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는 제 물건들을 싹 다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 다 펼쳐두었고요. 그 상태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시모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이 둘은 집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지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표정이 우스웠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걸 네가 다 어떻게 꺼낸 거야? 어떻게 꺼내긴요? 친히 다 찾아보고 하나하나 꺼냈죠. 어머님, 이거 다 제 물건인 건 아시죠? 저희 집에 제 물건들이 안 보이길래 혹시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나 많이 나오네요. 이거 제 거니까 도로 가지고 가도 되죠? 그게 말이다. 그리고요, 똑똑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엄연한 범죄예요. 어머님, 지금 이거 도둑질 하신 거예요. 특히 제 명품 옷, 제 비싼 액세서리들, 그거 다 없어도 상관없는데요. 딱 하나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데? 제 결혼 반지요. 어떻게 어머님은 제 결혼 반지까지 훔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결혼 반지를 훔치냐고요? 이거 저한테 당연히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네? 시어머니는 제가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한 줄 알았는지 저한테 와서는 잘못했다고 빌기를 시작했어요.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나는, 그게 결혼 반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이야. 그냥 좀 값이 나가 보이길래 그래서 가지고 온 거지. 네 결혼 반지 훔칠 생각은 정말 일절 없었다. 믿어줘. 아무리 결혼 반지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의 물건에 그렇게 손대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저 없는 틈을 타서 말이에요.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남편에게도 신우에게 연락해서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연락하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는 놀라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이 앞에 신우이 방에 있던 제 물건들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거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아가씨. 왜 내 액세서리들이, 명품 옷들이 아가씨 방에 있었는지요? 그게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엄마가 언니가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된다고 해서.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탓을 했지만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직접 방에 들어가서 고른 거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아주 가관도 아닌 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머리가 다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다시는 제 물건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는 참고 넘어가 주었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 시댁이 아니죠. 이들은 여기 이거 멈출 수 있는 그릇들이 못 되었어요. 저희는 시모에게 결혼 후에 계속해서 용돈을 주고 있었고 시모는 제가 결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금 일부를 저희에게 갚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밀리는 걸 제가 가만히 두고 있었더니 갑자기 황당한 얘기를 또 하나 저희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저희에게가 아닌 저의 남편에게 한 소리였죠. 남편은 저한테 오더니 고민이 많은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다고 빌려달라는데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다른 건 다 거절해 오긴 했는데 이번 건 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전에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못 주고 있었나 봐.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와서 엄마한테 난리를 피우면서 돈을 달라고 막 뭐라 했었나 봐. 그거 안 하면 이제 진짜 큰일 낼 거라고 하는데 어쩌나 싶어. 돈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나 봐. 아니, 어머님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저기 돈 다 빌려놓고는 하나도 갚질 않으시고 그러는 거야? 하다못해 그렇게 빚이 있으면 일이라도 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일자리 하나 안 알아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용돈으로만 생활하시잖아. 근데 거기다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다고? 우리한테? 원래 우리한테 주시기로 한 돈도 지금 안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거랑 같이 해서 꼭 매달 갚겠다는데 어떡할까?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 사정을 모른 채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기는 했지만 그냥 도와드릴 순 없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각을 잡고 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차용증을 들고 나갔죠. 저는 딱 3년 안에 매달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들고서 시어머니에게 갔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성질을 팍 내셨지만 이거 안 쓰면 빌려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는 돈을 빌려가셨어요. 어찌 보면 같은 가족끼리 왜 이렇게 독하게 구냐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동안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가장 노릇을 하면서 본인이 벌어서 모은 돈은 하나도 없을 만큼 시어머니가 돈을 다 뺏어가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도 결혼할 돈도 연애를 할 돈도 없어서 결혼도 더 늦어졌던 거였고요. 하지만 결혼 후까지 그런 생활을 하도록 둘 수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독립을 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독하게 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거에 대해 늘 억울해하고 안이 꼽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들을 꼬드겨서 남편과 시모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제 뜻을 굽힐 생각은 없었죠. 그렇게 시모와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며 저의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만 뺀다면 저에게 결혼 생활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과도 거의 싸울 일이 없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혼 생활을 정말 잘 해나갔죠. 남편은 일을 하면서 그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틈틈이 엄마가 와서 육아를 같이 해주고 엄마가 없는 때에는 도우미 분을 붙여주어서 옆에서 제가 혼자서 힘들지 않게 많이 도와주도록 해줬고요. 그러니 저는 그 치열하다는 쌍둥이 육아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순전히 다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쭉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저의 결혼 생활에 적신호가 일어났고 그건 적신호이다 못해 아예 비상등이 켜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비상등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지옥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기 공기업 밑에 하청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늘 작업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늘 밥도 잘 챙겨주려고 하고 집에 들어오면 최대한 쉴 수 있게끔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남편이었는데 남편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날 밤에 굉장히 찜찜하고 거친 꿈이 꿔지더라고요. 그냥 기분 나쁘고 알 수 없는 꿈이었는데 영 찝찝해서 그날 바로 출근을 하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평소에 꿈 잘 안 꾸잖아. 근데 오늘은 꿈꿈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당신 오늘 일 나가서 조심해야 돼. 알았지? 나랑 애들은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난 당신이 너무 걱정돼. 당신 우리 집 가장이야. 나랑 애들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꼭 조심해야 돼. 알았어, 여보. 내가 특별히 조심할게. 우리 금쪽 같은 아들 둘이랑 사랑스러운 당신 두고 어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어.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집을 나섰지만 그 뒤로 집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남편은 전기 감전사고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사실 이때는 태풍이 심하게 오던 날이었어요. 곳곳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남편 역시 바쁘게 돌아다닐 때였죠. 근데 그 와중에 한 동네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남편은 그것을 수습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거기에서는 남편의 싸늘하게 누워있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찼어요. 정말로 믿기지가 않았죠. 남편을 아무리 흔들어대도 남편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안 돼, 여보. 분명 집으로 온다고 했잖아. 꼭 돌아온다고 했잖아. 나랑 애들 두고 어디 안 간다고 했잖아.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흔들어 깨워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실신이라도 할까봐 같이 간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말렸고 결국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장례 동안 하루 종일 울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도 놀라서 와서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울었는데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엄마도 잠깐 집으로 가셨던 때라 저는 혼자서 마음 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울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벼랑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밀린 피로가 쌓인 데다 지쳐서 잠이 들었기에 벨소리도 못 듣고 있었더니 전에 본인이 알고 있던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는 잠들어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야, 너는 이 상황에 잠이 오니? 네 남편은 가장 노릇하겠다고 집 밖에 나가서 영영 못 돌아오게 됐는데 이 남편 잡아먹은 것은 아주 그냥 마음 편히 쳐 자고 있네.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도 여태까지 남편 유품 정리하다가 며칠 못 잔 것 때문에 겨우 잠든 거예요. 웃기지 말어. 지금 잘 겨를이 어딨어? 아, 필요 없고 너 당장 거실로 나와봐라. 저는 너무 지쳐서 힘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또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너 이번에 산재 나온다지? 얼마 나온다고 하디? 너 익히 알고 있겠지만 네 남편이 우리 집 가장이었던 것도 알고 있지? 그러니 그 산재 나오는 거 우리 일부 줘야겠다. 그리고 너 장례식장에서 네 엄마랑 하는 소리 내가 뒤에서 들었는데 종신보험도 가입되어 있었다며 1억짜리. 그것도 어느 정도 내 권리 있다고 본다. 그러니 내놔. 내 아들 잡아먹은 값으로 내놓으란 소리야.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어디까지 싸워야 하나 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포기를 모르고 개념 없이 행동하는 시모가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혼자 된 인생 이 사람들에게 남편의 생명값으로 받은 돈을 그냥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돈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쓴다는 보장도 없었고 시모는 이번 기회에 남편에게 빌려간 돈들과 차용증까지 썼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려는 꼼수를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줘야 할까 고민에 빠졌어요. 계획을 짜면서 저는 남편의 유품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슬픔을 털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을 살피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찾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이상한 문자 내용이었고, 그 번호는 저장이 되어 있진 않았지만 수많은 통화와 문자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안 내놓으면 시어머니를 가만 안 두겠다는 내용이었고, 남편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는 듯 했었어요. 또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통화를 했을 때 그 남자는 시모가 사채를 빌려다 쓴 사람이었고, 남편을 협박해서 시모에게서 받을 돈을 가지고 간 거였죠. 남편은 혼자서 이걸 싸우고 있었고, 시모에게 빌려준 1,000만 원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이 전화가 온 사람에 대해 캐나갔고, 시모의 행적도 한 번 더 살피며 저에게 남편의 산재와 보험금까지 노린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사람을 붙여 알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을 거기에서 알아낼 수 있었죠. 시모를 협박하던 그 인간은 시모의 남자친구였고, 시모는 남자친구와 계획을 해서 저희 남편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거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그걸 그대로 믿고는 제가 걱정할까봐 저 모르게 본인의 엄마를 위해 또 희생을 한 거였죠. 여기까지 알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고, 화를 넘어 분노가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서 경찰에 시모를 신고했습니다. 사기죄와 협박죄, 현금 갈취 등등 모든 죄목을 다 털어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안 시모가 당장에 저한테 쫓아와서 빌어댔죠. 너 이 사실 다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어? 당신같이 멍청한 인간이 수쓴 건데 내가 그것도 못 찾았을까 봐? 당신 이제 끝났어. 인생 종쳤다고. 어디 협박할 게 없어서 아들이 협박하고 아들한테 사기를 쳐? 당신은 진짜 인간도 아니야. 어디 한번 죗값 톡톡히 치러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돈 다 도로 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제발 합의 좀 해줘. 아니, 절대 합의는 없어. 당신은 당신 죄 톡톡히 치러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동안 너무 받고만 살았지. 그러니 남의 돈 귀한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는 시모를 외면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 시모는 경찰 쪽의 조치를 받게 되었고, 저는 아예 인연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 시모의 만행을 놓고 재산이나 그 모든 것들이 시모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까지 다 취하고는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시모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하고 시누이도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나중에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친척 동생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모는 나라의 처벌을 받고 나와서 지금은 식당 주방 보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시누이는 경찰서에 갔다 온 시모가 창피하다며 진작에 독립하고 나가 연도 거의 끊고 지낸다고 들었어요. 참 그 말년이 완전히 나가리가 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인생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길지 않은 인생 겪어본 바로 자업자득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거의 바로바로 돌아오는 게 자업자득인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진짜 바르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남은 우리 아이들 잘 키우면서 제 남은 인생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저의 삶을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